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자의 특공 4대1. 부산에 돈 많은 사람 다 모인 건가요?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마이너스 42%, 레미안 장전 마이너스 38%, 대엔 SK 뷰 힐스 마이너스 39%, LG 메트로시티 마이너스 43%. 야, 니는 하락하는 것만 그렇게 꼭꼭 잘 잡아내네. 네, 잘 잡아냅니다.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 이 하락률을 보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점 대비로는 또 굉장히 많은 오른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지난 방송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특공 접수 남천자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60세대 정도 모집하는 곳에 한 240가구 정도가 모였더라.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옆에는 어디였나요? 요 양정자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 모집에 거의 한 6000세대 모였나요? 거의 한 6000세대 모여들었었죠. 한 10대1. 요 좀 레벨이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한 6개월 내로 돈 집어 다 집어 잔금까지 다 쳐야 되죠. 네, 후분양하는 아파트.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좀 아무 생각 없이 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의 의자 아파트 아시나요? 의자 아파트 여기 보면은 다른 의자가 날아가서 충격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건축비 뭐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좋다 이거예요. 이 후분양 아파트인데요. 84제곱미터 분양 건축비만 7억이에요. 7억. 근데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한 4억 2천 4.2억 건축비 7억. 이것도 기준층 기준으로 하면은 더 비싸네요. 한 7.3억 되네요. 이건 뭐시라고? 이거 건축비가 지 마음대로 춤춥니다. 지 마음대로 춤춰요.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이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긴 대지비를 싸게 잡았다면 여긴 대지비가 높게 잡히고 어쨌든 조합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방향 정책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자가 날아갈 정도의 건축비는 아니지만 비싸더라. 평당 가격이 3천만원? 네, 3천만원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니까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나오나요? 6시인가요? 8시인가요? 네. 일반 1순위, 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허수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 네, 둔촌주공, 1순위, 평균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장의 반응은 너무 처참하다는 반응이었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완판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시장 분위기였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둔촌자이 뭐 올림픽 뭐 무식이죠. 예. 이거 한 100대1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 확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4대1이면 되겠네. 그것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4대1이라서 저 사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좀 착각을 일으켜요.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을 끌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평균과 중앙값이에요. 평균과 중앙값. 평균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상위 한 30% 되는 게 평균이에요. 중앙값이라고 하면 딱 진짜 줄 세웠을 때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요게 중앙 50% 지점에 있는 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평균을 보여주고 어떨 때는 중앙을 보여주고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평균 소득이나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중앙 값을 딱 놓고 보면은 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지지난 영상들 앞부분에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주 요겁니다. 지금 DSR 비율이 70%란 말, 연봉 1억인 사람, 이 중에서 얼마를 갚아야 된단 말입니까? 7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연봉 1억인 사람의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7,800만 원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1년에 80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누구는 DSR이 주담대와 신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주담대가 50%일 것이고 누구는 90%일 것이고 그 평균 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그래도 800만 원이면 그래도 손가락 빨고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1년에 7,800만 원을 버는데 1년에 9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년에 7,800만 원을 버는데
5천만 원을 갖고 2,8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적자 인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가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100명 중에 5명만 이 위태로워져도 이 시장은 거의 폭망하는 분위기죠. 이런 경우도 있죠. 뭐 곡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수확되는 게 양이 100이었다. 근데 이 수준이 9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곡물 가격은 2배로 튀어오릅니다. 얼마 전에 밀이나 이런 사태들 보셨죠? 주택 가격은 5명의 사람만 흔들려도 시장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 근데 주의 자영업자 비율, 부산 자영업자 비율 어떻게 되나요? 한 22% 정도 되나요? 이 자영업자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주택시장을 바치는 힘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생각보다 적자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도 하고 신용대출도 받고 생활비를 위해서 이렇게 1년에 7,800만 원 버는데, 이 잘 버는 사람 얘기잖아요. 7,800만 원 버는데 1년에 9천만 원을 갚는다? 1년에 연간 1,000만 원씩 적자를 보니까 뭐 신용대출 내서 살고 마이너스 통장 내서 살고 버티고 하면은 해결되더라.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다 해결되고 다 보상받더라. 당장이 좀 힘들고 빠듯했지만 다 보상받더라는 것이 그전까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어떡하죠? 무너지는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영상 제목 부분에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하는 아파트들 수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부재를 한번 붙여봤어요. 급락은 부작용을 낳는다. 지금 정부의 드립이죠. 그리고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 뭐 1%씩 깎아줘라. 이거 낙수효과. 세금 깎아주면 될 거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깎아주세요. 부가세를 깎아주면 10% 부가세를 깎아주면은 사람들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물가 안정 효과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서민들을 위한 모두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부과되는 이 보편적인 이 세금, 부가세는 안 깎아주면서 법인세, 일부 돈 많이 버는 재벌들을 위해서는 1% 깎아주면서 인심 쓰면서 왜 부가세는 안 건드리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대량 규제 해제도 부작용을 낳는다. 이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공짜로 지금 제가 지금 마음 먹고 집을 살려고 하면은 한 10채도 더 살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돈 받고. 전세 가격이 4.5억, 매매 가격이 4억. 나 이거 5천만 원이죠.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전세 가격이 4억 5천인데 매매 가격이 4억이더라. 한채 5천만 원이죠. 뭐 취득세 내고 뭐 내고 해도 해결됩니다. 나 안전자리에서 그래도 손에 한 3천 이상은 떨어질 자신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10개 질러서 빵빵빵빵거리고 놀고 흥청망청 살면 돼요.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거 돈 싹 빼돌리고 나 음주감으로 다 탕진했다. 음주감으로 융비로 다 탕진했다. 그럼 이거 추징 안 하죠. 근데 나 이거 받아가지고 주담대 있는 거 갚았다. 이러면은 이거 다 환수되죠. 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빌라 왕이니 뭐니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더라. 빌라 시장 막으려고 하다가 이거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우려했던 부작용은 뭐냐, 과거에는 어떤 한 지역, 과거에 부산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얼마나 거래량 튀어오르고 가격이 얼마나 튀어올랐나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주고 있는데 요거 어느 지역 하나가 튀어나가기를 좀 기다렸다가 튀어나가고 나면 야 그래도 또 대량 규제 해제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역을 하나 둘 풀어나갔으면 되는데 정부의 인내심이 너무 부족했어요. 3개월도 채 있지 않아서 대구 지역 규제 해제하고 나서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 풀었죠. 아마 내년 초반이 되면은 또 서울도 규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풀 거예요. 정부 그래서 대구 사람들도 야 그 가격이나 대구 가격이나 이러면 서울 사러 가야 되지 않겠나? 인천 사러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부산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내심이 너무나 부족했더라. 자, 분양권 매도 물량은 이렇게 좀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예요. 프리미엄도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죠. 매도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서울은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나머지 광역시들은 9월달, 10월달 넘어가는 무렵부터 매도 물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초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지금 물량 30%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연초에도 물량 많은 상태였거든요. 전세 물량 상승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데요. 저의 예측인 이 초록색 선가는 오차 범위가 5% 이내로 날 것 같다. 아주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 월세 물량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전체 임대 물량 증가세가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치고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파트 거래량, 아이고 요 숫자를 잘못 표시했네요. 오늘 73건인가? 아마 그렇게 거래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를 보면 되느냐? 2019년 요 회색선을 한번 보세요. 뭔가 큰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징후 감지되죠. 2,500건의 거래량이던 것이 4,000건으로. 물론 이 4,000건 거래 끝자락에 규제 해제되면서 거래가 8,000건으로 늘었어요. 무려 3배 이상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부산 규제 해제하고 나서 거래량 20% 증가했어요. 1,000건이던 것이 1,200건으로.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2,500건이던 것이 8,00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어요. 이 정도의 시장에 파급력을 낼 만한 정부 규제 해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자, 직거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팔기가 힘들면 직거래로 됩니다. 오늘 83건의 거래량이었네요. 최근 거래량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 12월달 거래량은 한 1200건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 규제 해제하고 나서 거래량 20% 정도 늘었고 11월달이 의외로 힘을 못 썼고 12월달 20% 정도 늘었으면 3개월 차나 분위기 이미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는 끝이 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는데 정부가 규제 해제책을 다시 내놨다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강 신도시 비스타동은 104제곱미터. 이 시국에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이런 느낌 살짝 들었고요. 힐스테이트, 위브 20% 정도, 대한 힐스프루지오 30% 정도, 쌍용도 플래티늄 타직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3건 정도 있었어요. 요건 한 35%부터 40%, 42%까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거래량 보여줬습니다. 요거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매매 가격 7억 9천, 최고 전세 가격 8억까지 갔었습니다. 전세 가격 4억으로 떨어집니다. 임대인 집값 4억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대책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급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더라. 그러면 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엘크로 블루오션 35% 정도, DNSK 뷰힐스 여러 건의 거래 건수가 있었는데요. 레미안 장전 가격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요? 거의 40% 가까이 빠지죠. 7억 5,700. 요거 나름의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12억 4,500까지 갔던 것이 7억 5천 정도 수준까지 빠지더라.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레미안 장전 근래 몇 번 가지고 왔었죠. 부산을 대표할 만한 아파트라고 네,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빠질 구간이 남아있겠더라. 끝난 게 아니겠더라. 이게 23층이 7억 5천이니까 또 층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 그러면 저층은 7층도 무너졌겠는데 이런 생각 가지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파트 개수도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거의 80만 개 육박하는 아파트. 타입은 몇 가지이고 층수는 몇 가지이고 속집 바깥집 오션뷰 맞나요? OCEAN 뷰 오션뷰. 그게 이스트C 동해면 C뷰 아닙니까? C뷰. 쌍용도 플래티늄 사직 아파트 7억 4,500까지. 요건 좀 저층이긴 했죠. 어쨌든 가격이 40% 정도 빠지더라. 밑에도 보면 7억에 거래되는 거죠, 있죠. 이 40% 이상 빠집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크게 다를 바가 아니다. 이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매매가 전세가가 같아지는 현상. 센텀 두산 2부 30% 이상 빠졌고요. 명륜자이 20% 정도, 거제 센트럴자이 30%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였냐 하면은 가격이 쌍용도 플래티늄 사지 가치아드 아파트잖아요. 19년도 가격이 7억 4천, 19년도 비쌀 때 가격 7억 4천까지 했었어요. 거래량도 빵빵 살아나고 있던 무렵이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7억까지 내려왔죠. 그럼 2019년 이전 가격이죠. 시청자분께서 2020년 가격까지 왔어도 좋겠다라고 하셨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좋아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센텀 리슈빌 1단지 20% 이상, 대N SK 뷰일스 35%, 밑에 심한 경우에는 40% 이상 빠지기도 하기다. 센텀 리슈빌 1단지 30% 정도. 근데 또 신기한 건요, 보면
최근 아파트들만 거래가 좀 있지. 또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그렇게 많이 찾지도 않아요. LG 메트로시티 고점 대비 가격 40% 이상 빠지는 모습. 자, 일강 신도시 아까 101제곱미터가 아까 9억 넘어갔죠. 저 같으면 그 돈이면 84제곱미터 2개 살 것 같은데. 전세 가격도 2억대 중후반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죠. LG 메트로시티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40% 정도 고점 대비 빠지고 있더라. 나머지 가격도 화명 프루지오 해리센트 30% 정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위기의 시작은 오지도 않았더라. 네, 금정산 2차 상용회가 25% 정도, 대형 파크 프루지오 35% 정도, LG 신계금 30%, 연산 더샵 40% 이상 매매가 전세가 보시면 또 놀랍죠. 서면 아이파크 1단지 59제곱미터 20% 정도. 나머지 20% 정도 빠지는 가격 지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수영 SK뷰 1단지 2019년식의 아파트 가격 거의 고점 대비 40%까지 심하면 빠지기도 하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모양새더라. 연산동 주공아파트 40% 정도. 40이라는 숫자. 부산에도 비중이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 좋을 때도 오르지만 좋지 않을 때도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이 연달아서 말씀드렸고요. 월별 거래량 12월달 분위기 좋아져서 12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인데 빙하기는 언제요? 3000건이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드리고 6억 이상 거래량도 많지 않은 흐름. 분양권 거래량 요 숫자로 오늘 제가 다 표시를 빠뜨렸네요. 오늘 18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량 늘어납니다. 규제 해제 효과 3개월 갑니다. 아직까지 분양권 거래량 더 많이 나타날 때예요. 대구는 오늘 보니까 4.8억 정도에 분양했던 것이 한 3.8억 정도에 거의 마피 한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마피 한 8천 정도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입주 기간이 다가올수록 급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양권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분위기. 그 가운데 이 W가 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W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15억 하던 것이 5년 사이에 한 30억 수준으로 올라갔다. 근데 얘 2018년에 입주하지 않았나요? 이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게 이것이 놀랍더라. 네, 나머지 가격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몇 개 거래되는 데만 거래돼요. 상당수는 거래가 안 됩니다. 이진 젠시티 나머지 가격들 거의 4억씩 거의 반토막 나는 거래도 오늘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요거네요. 두산 위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 거의 9억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으로 반토막 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전세 거래량 127건. 오늘 부영 사랑으로 몇 건인지 도대체 세어봤어요. 26건이었어요. 오늘 월세 거래량은 한 130건 정도 신고되었어요. 전세 비선호 뚜렷해집니다. 전세 거래량 지금 11월도 이제 거래가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신고가. 이제 거래 일수로는 오늘 28, 29, 30, 31 4거래일이 남았는데 거래량이 안 살아나죠.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초록색 덩어리가 이 가을 겨울 11월, 12월, 1월 달까지 내년 학기를 대비해서 엄청난 이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인데 그런 게 없더라.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임대 아파트 거래가 많아서 전세 거래량이 조금 많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제 거래가 더 적다는 거 아마 감 잡으실 거예요. 고점 대비 2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거래 1.5억. 여기도 뭔가 미묘한 합의들이 많아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따르진 않겠습니다. 더샵 센터파크 126제곱미터 10억까지 왔던 것이 5억 2천.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금리가 반영된다면. 현대 카멜리아 7억까지 했던 것이 7억 전세. 이거 현금 자기 돈 현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정. 152제곱미터 인정.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나 도저히 돈 없다. 기다려봐라. 돈 안 줍니다. 이런 경우 흔하죠. 지금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임차인 구해주면 돈 줄게. 그래놓고 전세금은 굉장히 높게 내놔요. 임차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절대로 사람이 들어올 그 전세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은 그 수가 아니면 없으니까 버티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버티기 가능하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어요. 보증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야, 나
이삿짐 1층에 다 내려놓고 전세금 보증금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 이 집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이삿짐 다시 올려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임다인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 무단 점거하는 상황,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똑같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돈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임차인이 배째라고 돈 다 돌려받고 너무 집에 들어앉아 사는 거 그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황당하죠? 전세 선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요거 아직까지 좀 수치는 보정될 거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4억 이상 거래량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 대구는 10% 11% 지켜내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조금 더 실리를 따지는 모습. 대구는 보여주기에 좀 강한 모습. 뭐 정치 뭐 투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구는 확연하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성향들도 일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 전세가는 고점 대비 60%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얼마 안 지나면 이거 2017년 18년 밑으로 떨어지죠. 2017년에 집 샀는 사람, 대출 많은 사람 위기 옵니다. 이 사람들 2018년, 19년, 20년, 당장 21년, 22년, 20년 이때 고점에 샀는 사람만 지금 위기의 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빚내기 좋아하던 사람들 같이 위기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월세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모습. 하지만 이것 또한 약간의 임대 거래량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많아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거 안 나타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